상위 1%만의 국민들이 미국 전체 부의 40%를 모두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 계층 분들의 카드 대출에 대한 연체율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목에 차 있는 상태다. 파월 의장은 스탠스가 같은 지표를 놓고 작년에는 좋은 지표들이 많다, 좋다, 최근 들어서는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양치기 소년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신입니다. 머니인사이드 여러분 반갑습니다. 표면 지표로 보면은 우리가 2000년 중반대 이후 계속 지속됐던 특징, 첫 번째, 나홀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두 번째, 안에서는 실제 생활 물가가 너무 높아서 저소득 계층 같은 경우는 고용소득도 완만하게 늘고, 그에 반면에 오히려 생활 물가는 너무 높은 상태가 지속이 되니까 굉장히 압박을 당하고 대출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다. 그런데 왜 표면 지표는 겉으로는 굉장히 좋게 나타날까? 우리가 금융의 자본주의와 자본의 금융주의,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죠? 금융으로서 모든 부를 획득하는 체계가 완벽하게 세워져 있는 미국에서는 지금 상위 1%만의 국민들이 미국 전체 부의 40%를 모두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9%만이 60%를 나눠 갖고 있는 셈이고요. 1%만이 모든 것을 리딩해 나가고 있다. 근데 이 1% 분들은 계속 그들의 웰스가 매년 적어도 10에서 15%씩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소득, 미국의 전체 총소득 규모를 봤을 때는, 명목 금액으로 놓고 봤을 때는 꾸준히 계속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거기에 더불어서 중산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소비를 하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혜택을 받느냐면요, 자산소득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첫 번째, 근로소득이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고, 두 번째,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 이전 소득,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보건, 그 다음에 교육, 복지, 이런 혜택들을 계속 받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여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세 번째, 중산층 분들조차도 이자 이익과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뮤추얼 펀드, 퇴직연금에서 나오는 이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웰스의 근원으로 인해서 중산층 분들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소득 계층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집값이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높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트비가 전년 동기 대비 작년 같은 경우 8% 정도 기록하다 올해 5%대로 이제 좀 줄어들었죠. 상승폭이 줄어들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페이해야 되는 그 렌트에 대한 부담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식, 이 두 부분에서 모든 것을 다 소비하고 나면 돈들이 없는 상태가 반복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중저소득 계층 분들의 카드 대출에 대한 연체율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오히려 우리가 서프라임 위기 때보다 더 높은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표면 지표는 좋지만 안에 있는 양극화는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도 양극화가 심하냐면요, 우리 상위 20%의 소득 계층 분들하고 하위 20% 분들의 소득 계층만 보더라도 소득 수준이 5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1%가 40% 부를 갖고 있고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5배의 소득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 양극화 양상은 굉장히 힘들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과 세금에 대한 부담들이 굉장히 목에 차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자산이 많고, 그 다음에 자본 차익을 계속 잃을 수 있는 기업가라든지 아니면은 소규모 벤처 기업가라든지 아니면은 그와 관련되는 자산가라든지, 그런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득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패턴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미국 경제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 내에서도 다민족주의로 어느 정도 기회가, 아메리카 드림이라고 해서 기회가 항상 주어질 수 있고, 열심히 하면 어떤 찬스들을 계속 획득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미국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중산층 이상의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현상 유지를 하는 정도, 쓰고 싶은 것도 제대로 의식주도 다 완벽하게 해소가 못 되는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미국에서는 2잡, 3잡, 4잡 이렇게 열심히 뛰신다고 하잖아요. N잡러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대부분이
저소득 계층, 근로소득이 작은 그런 계층의 분들께서 뭐 밤낮으로 계속 교체를 해가면서까지 일을 하셔서 서비스업 부분에서 노동을 투입해서 그나마 자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다. 극단적인 현상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고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심지어 과거에는 백인 분들이라고 하면 메인 도시에서도 항상 상위의 어떤 엘리트 쪽의 직업군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 이 백인 분들에 대한 직업군들도 이제는 좀 많이 분산화되면서 오히려 중저소득 근로자에 많이 속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인 분들도 상대적으로 예전 2000년 초후 중반보다는 소득을 버는 수준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과거에 대한 아메리카 향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 상태죠. 그것을 자극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샤이 트럼프로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샤이가 아니라 오히려 대놓고 트럼프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어떤 정서적인 어떤 상황들을 묘사하는 게 아닌가. 미국의 금융은 지금 전형적으로 AI라는 패러다임으로 계속적으로 성장 기도를 달려가고 있죠. 그런데 AI, 우리가 처음으로 떠올리시는 게 뭐냐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뭐 마이크론, 반도체 칩과 관련되는 부분들, AI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와서 부각이 된 것 같지만 미국 정부는 굉장히 이 AI 산업 키우기에 몰두를 해왔습니다. 과거 4년 전부터 제가 트래킹을 다 해보니까 그때 당시 4년 전만 해도 AI가 화두가 되고 키워드는 됐었지만 이렇게 실용화되거나 실제 제품으로서 완성되기는 미약한 단계였죠. 근데 그 당시에 무엇을 했느냐? 미국 정부가 펀딩을 기조로 유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민간 펀딩을 하는 금융기관이나 에셋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세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펀딩을 계속 유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매년 거의 3조 달러에서 최근 들어서 4조 달러까지 꾸준히 올라섰는데요. 그 금액들이 이렇게 AI가 상용화되기 직전에 소비자가 없어서 매출이 없는 기업들이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틀들을 만들어줬다라는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부터 지금 AI 산업은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독주 산업이 돼버린 거죠. 미국이 가장 성장 기도가 많고, 물론 그것을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과 함께 반도체 칩과 HBM과 관련된 부품에 대한 수주를 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메인 테크놀로지를 가져가는 것은 다 미국에서 가져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에서 부각이 되는 거고, 이렇게 AI라는 성장 패러다임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엔비디아를 그러면은 지금 AI 성장 패러다임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으니까 엔비디아를 사나? 저는 AI의 쓰임은 지속이 되지만 지금 테크주를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대장이 어느 정도 성장의 기도를 계속 이어가지만 주가의 상승폭이 가팔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멈춰진 상태로 이어지는 것이고, 로테이션해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프라 설비에 대한 증설과 전력 수요에 대한 그 많은 이제 획기적인 이제 그 증대들, 이런 요소들 때문에 전기나 전선 관련된 인프라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그게 지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서 배전 쪽, 홍전뿐만 아니라 배전의 효율화를 극대화해야 되는 그런 트릭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 지금 이제 배전 같은 경우는 지금 가정의 평균 일렉트리시티 그 전력 가격이 과거 1년 전만 해도 이제 킬로와트, 평균 킬로와트당 이제 0.12불 정도에 불과했는데 지금 0.17불까지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력에 대한 효율화를 극대화해야 되겠죠. 이렇게 비싼데 전력 소모가 조금은 생기면 안 되겠죠. 아깝죠. 그래서 이 배전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더 나간다면 미국의 전체적인 산업 인프라 기반 자체가 테크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까지 부각이 되면서 같이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의 신재생 패러다임만으로는 전력 수요를 갖다 모두 다 충당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가장 그래도 친환경적인 부분 LNG 쪽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 AI 하나가 순환적으로 메커니즘을 다 만들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시장 자체도 어느 정도 변동을 보이지만 다시 회복을 하고, 변동을 보이지만 다시 회복하면서 성장 패러다임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월 의장은 스탠스가 시장의 무드를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무드라는 것은 뭐냐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6개월, 1년 후의 경기 흐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피력을 해야 되는지, 참가자들한테 어떻게 피력해야 되는지를 많이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작년도 12월만 놓고 보시더라도 이제 실업률이 3% 후반대로 이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 비농업 고용이 작년도 하반기부터 과거에 그 전 6개월에는 뭐 30만, 40만 나오던 게 20만대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약간씩 조금 냉각되네 라는 표현들을 할 수 있었죠. 작년도만 하더라도 그 선언문이라든지 파월 의장의 스탠스를 보면 고용시장은 여전히 괜찮고, 그런데 이렇게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하고 괜찮은 상태가 유지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못한 건 아닙니다 라고 이제 못을 박았죠. 그런데 그때와 지금 한 3개월, 4개월이 지난 이제 거의 이제 3, 4개월의 지표가 나왔는데요. 그동안의 지표는 작년도 하반기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표 해석을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인터뷰에서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같은 지표를 놓고 작년에는 좋은 지표들이 많다, 좋다. 물론 그때는 이제 워낙에 소비가 뜨거웠으니까 더 그런 경향도 있었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같은 지표를 놓고서 지금은 고용시장이 어느 정도 연약해지고 있다, 약화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지금 세 가지를 다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도 잡아야 되는 건 맞지만 물가를 잡는다고 해서 여기서 경기를 갖다 망가뜨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로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미래 경기. 앞으로 미래 경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정부가 예산을 6조 달러 이상, 바이든 정부가 올해도 6조 달러 이상을 풀어야 되는데 그 돈을 갖다가 풀려면은 결국에는 채권 발행이 원활해야 되거든요. 지금 채권을 연준이 거의 이제 국채 발행된 잔액 규모에서 한 30% 이상을 사주고 있고, 미국 상업은행이 15% 이상을 사주고 있습니다. 거의 45% 이상을 미국 내에서 다 소화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조차도 소화를 계속 시켜주려면 시장의 금리 자체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 때문에 시장 달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러면 그 속내는 뭘까? 미국이 지금도 반드시 평균 2% 물가로 내려가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망가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2% 물가라는 목표 자체가 1980년대 뉴질랜드에서 중앙은행 총재가 우리가 지금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인플레가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대략적인 컨트롤 범위가 1% 중후반으로 되는데, 그때의 재무장관인 더글라스하고 함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대략적으로 반올림해서 2%로 평균 레이트를 목표 타겟팅으로 정하자. 그리고 나서 잭슨홀 미팅에서 ECB,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하고 미국 중앙은행 총재들 다 모아놓고 자랑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컨트롤 정책을 2%로 맞추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박수를 친 거죠. 그 목표제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사실 넌센스입니다. 넌센스에서 그나마 평균 2%로 맞추긴 했는데, 지금 미국의 성장률 패턴하고 미국의 시장금리 패턴을 장기로 놓고 보면 결론적으로 미국이 3% 물가가 평균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겟팅을 지금 당장은 못 바꾸니까 좀 말은 거칠게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게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를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시장도 그리고 우석하는 우리 모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물가에 대한 초점들이 이제는 세게 말해도 그 비중들,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조금씩 상쇄되고 있는, 조금씩 없어지는 그런 이제 패턴이다. 지금 최근처럼 미국 이제 10년물이 이제 4.7 정도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이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양치기 소년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점도표하고 파월 의장이 굉장히 우리가 완화적으로 표현하면서 금리는 언제든 내릴 수 있어요, 내릴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작년도에 이제 말은 안 했지만 점도표에서 얘기를 충분히 해줬죠.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막 국채를 사가지고 국채를 엄청나게 사들였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하반기가 국채 사기 상당히 좋았던 타이밍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말도 이미 12월 달에 금리 내릴 수도 있어요. 논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점도표도 여전히 내리는 걸로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금과 같이 2번 정도의 실망 패턴이 지속이 되면 금리가 여기서 또 빠르게 떨어지기도 힘든 구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2번 정도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속은 상태가 돼버렸고, 그러면 여기서는 정말로 기조적으로 물가가 빠지는 것들이 눈으로 확인이 돼야지, 지표로 확인이 되어야지만 3%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때만 금리가 빠르게 안정화되지, 여기서 그렇지 않은 상태로 미국 물가가 3%를 계속 이제 횡보하는 패턴들을 또 이어가면은 어떻게 보면 4에서 4.567, 4.6, 4.7 거기 레인지에서 계속 등락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채권 신규 투자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올해처럼 금리 다 내립니다를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모든 전체적인 세일즈가 들어가고 있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올해같이 이럴 때는 더 조심하셔야 된다.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표현들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란 이스라엘의 전쟁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더 강력한 전쟁, 그러니까 중동 내에서 사우디까지도 개입을 하면서 실제로 중동의 어떤 체계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발현이 될 때는 유가의 급등과 함께 금리를 두세 번 정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작고,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란 이스라엘이 이렇게 적대적으로 계속 부딪힐 때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미국의 컨트롤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사우디가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선언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우디도 그들의 이득이 두 갈래 다각화로 쫙 갈라져요. 안보에 대한 요인에 대해서는 미국한테 바라는 게 많고, 경제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중국한테 많이 기대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스탠스를 중동 내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슬람 국가에서 시아 순위파가 싸우는 국가들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이득과 안보적 이득에 대한 자기들만의 국가의 어떤 필요성들이 굉장히 과거와는 다르게 다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림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동전으로 완전히 확전이 되고 막 뭉쳐가지고 시아파를 갖다가 물리칩시다, 이런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물가는 그렇게 크게 급등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런 기조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미국의 실질 성장률이 대략적으로 이제 2% 내외, 평균적으로 2% 내외가 나오는데요. 실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제거한 실질 금리는 어느 정도냐면 2%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플랫한 상황이에요. 평균 어떤 균형점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되면은 부채가 더 늘어나지도 않고 유동성이 유지가 되고 성장률은 어느 정도 플랫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가장 좋은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릴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서 빠르게 내릴 이유도 없는 그런 상태다. 미국의 시장 환경은 여전히 크레딧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좀 좋은 우수한 기업 회사채라든지 아니면은 위험 자산의 에쿼티 자산 쪽에 대한 돈의 쏠림은 지속이 되지만, 국채의 가격이 변동을 하는, 즉 금리가 올 초까지는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급반등을 하는 그런 현상들은 페드에 있다. 그 원인은 다 전부 다 페드에 있다. 즉 우리가 FOMC를 할 때마다 두 번 정도의 변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03년도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점도표, 24년도가 되면 금리 인하가 상당 수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점도표들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2023년도에 금리가 선반영돼서 먼저 너무나 빨리 빠졌었죠. 그리고 나서 하반기, 작년도 하반기에 거의 이제 10월쯤이 피크였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일어나면서 원자재 가격 비용들도 높아질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그때 물가가 급등을 했고, 그때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이제 상회를 했습니다. 뚫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12월에 올해 여전히 3번 인하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표를 냈고, 그와 동시에 파월 의장이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그것과 무관하게 정상화, 금리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금리가 빠르게 4% 이하로 3.89까지 떨어졌었죠. 그런데 그 10년물이 다시 올랐습니다. 왜? 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의 모든 핵심 축은 뭐가 있냐면요, 과거에는 연준이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면은 그 예측이 상당히 많이 맞아 떨어진 경향이 있었습니다. 즉 정확도가 높았고, 정확도가 높은 만큼 시장도 그 추세를 갖다가 패턴을 갖다가 6개월, 10년 후에는 여기서 이렇게 물가가 떨어진다고 예측을 했으면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예측의 바탕에서 이제 채권 투자, 주식 투자가 이루어졌는데요. 지금은 페드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물가 통제도 있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률을 통제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작년 12월에 획기적인 발언을 했죠. 고용시장이 뜨겁다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금리 인하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라는 8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어요. 즉 미래 경기까지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를 페드가 혼자 다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물가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물가에만 집중한다고 말은 계속 해왔지만 점도표를 보면은 물가는 그냥 무조건 낮아지는 걸로 하면서 경기를 생각해가지고서인지 금리는 내리는 걸로 점도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프리딕션, 점도표가 지금까지 제대로 맞았던 적이 없었던 겁니다. 성장률조차도. 즉 이야기는 뭐냐면 점도표의 예측력이 떨어지고
페드 FOMC의 역할에서 상당 부분 시장을 끌어가는 리딩하는 예측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떨어졌고, 이 점도표는 지금 상황이 되면 약간은 비중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100이라고 하면 절반 이하의 비중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점도표가 틀리다. 두 번째는 지금 페드는 굉장히 헷갈려하고 있다.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스탠스는 여전히 FOMC에서 표현을 하지만 미래 경기를 갖다가 또 꺾일까봐. 왜 그러냐면 바로 재무부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수요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정부는 계속적으로 재정 적자인 상태에서 매년 6조 달러를 풀어야 되니까 돈을 풀려고 하면 당연히 채권 금리는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경기를 진작을 시킬 수 있겠죠. 돈을 가져와서 끌어와가지고 열심히 풀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스텝이 계속 꼬여 나가고 있는, 그래서 시장이 기대감을 확 부풀렸다가 다시 실망하고, 그게 23년도에 한 6개월 정도의 틀이었다고 한다면 올해도 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저는 이제 올해 한 3, 4개월 정도 실망하는 구간에서 미국채 금리가 좀 올라가는 구간이 지속이 될 거라고 보지만, 중요한 거는 미국이 대외적 변수를 제외하고서는 전년비 기준으로서는 지금 PC에 들어가는 주요한 의료비라든지 그다음에 렌트비 그리고 서비스 관련된 가격들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금리가 빠르게 더 급등하기는 좀 제한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